먼저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깨달음의 지혜와 생명의 존엄을 일깨워주신 위대한 스승이 태어나신 기쁜 날입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태탈을 서원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참다운 통합을 위해 더욱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국회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 방미 이전에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마치겠다고 합니다. 협의해야 될 문제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감스럽고 아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격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중요한 인물 3명을 빼고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방침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특검이 이제 시작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정치검찰, 편파적인 불공정한 수사의 방향을 접고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많은 의원님들이 대검의 이런 조치로 인한 불공정을 비판하기 위한 당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OECD 평균의 4배, 통계에 잡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의 2014년 고령화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노인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48%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노인 빈곤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소비 성향이 전년 동월 대비 72%로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악의 불경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이 점진적 회복세이고 자산시장 회복이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기관의 진단이나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경제팀 수장의 경제상황 인식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나라 살림의 기본인 세입 추계조차 제대로 못해서 해마다 최악의 세수 결손을 발생시키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뉴노멀 시대 경제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면서 국회 선진화법과 야당 폄만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지난해부터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과 국내외 연구소들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초이노믹스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11월에는 OECD가 초이노믹스에 대한 노골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올 2월에는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미국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3월에는 일본 노무라 증권이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예고했습니다. 국내에서도 KDI, LG경제연구원이 세수결손, 재정적자, 가계부채 증가 등을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장률 2%대 하락률도 전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과 가계소득의 기업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조세, 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선 경제정책의 기조를 이제 바꿔야 합니다. 법인세 정상을 비롯한 조세개혁 문제를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가 민생 국회, 유능한 경제 국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기정 정책부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은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에 제출되는 날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한마디로 국민 지갑과 나라 법관을 포기하고 정권 지키기에 올인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KDI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최소 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고 내수 성장률이나 수출 증가율 역시 정부 예측치보다 훨씬 낮아져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100조 변동금리로 적용받는 약 700조가량의 가계부채가 관리돼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박근혜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인사와 정책이 아닌 정권 살리기로 가고 있어 경제 살리기는 재벌 살리기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를 올인해서 책임질 인사가 없습니다. 경제장관이라고 불리는 최경환 부총리, 황우영, 유기준, 유일호 국토부 장관들은 모두 내년 총선에 마음이 가 있고 곧 물러나야 할 판입니다. 우리 당에서 우려했던 당명 장관, 경제 무한 책임 장관이 없다는 지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잘못된 인사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내정입니다.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경제보다는 각종 의혹,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위선 실세 국정농단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서민 경제는 뒷전으로 가고 법치로 가장한 정권 지키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역시 경제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경제 정책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만 흐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경제 살리기라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만 보아도 이는 경제 살리기법이 아닌 보건, 의료, 민영화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수회담을 통해서 보건, 의료 부분만 삭제하고 통과시키자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계속 경제 살리기법이라면서 위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또한 일자리와 무관한 재벌 특례법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작년 초에 14,000개의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해서 통과시켜준 외국인 투자 촉진법만 보더라도 올 3월 현재 1년이 훨씬 지났는데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GS 칼텍스 등 3개 업체 중에 직접 고용은 2군데에서 179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말로는 경제 살리기 하지만은 재벌 대기업 특혜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 지갑을 지키고 나라 국가를 채울 수 있는 인사, 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책에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해내고 인사에서는 황교안 총리 내정자 철회만이 그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6월 국회에서는 지난 4월 유승민 원내대표가 구속단 진언서에서 밝힌 바 있는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세금과 복지에 대한 여야 합의구구 설치 협의에 즉각 나서주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경제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세월호 시행령 문제가 있으니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당이 주장한 경제살리기 제방법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여당과 정부는 협조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 생각만 일방통행식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통행식에 대해서는 야당은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성의를 보이고 상생의 길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당장 이번 5월 28일 있는 국회에서부터 적용되고 당연히 6월 국회에서는 더 분명히 적용될 겁니다. 앞서 여러 가지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문제에 대해서 5월 28일까지 내일까지 성의를 보이시고 야당 협조를 구해야만 상생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당과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준서 수석부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정국은 국회 무력화 그 자체이고 5월 국회는 이를 해결하게 한 국회입니다. 그러나 5월에도 여당은 청와대의 오더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가 주무장관에게 부정됐고 국회가 만든 법안이 시행령에 의해서 무력화됐습니다. 최소한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기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문영표 장관은 향후 국회 내에서 실질 공적 연금 강화, 사회적 기부 논의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공무원 연금의 경우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여야 간당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28일 본 이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또 어제 수석회담에서 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 모법의 취지와 내용의 위배들은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개정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조혜진 수석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건능 위복을 위해 새누리당은 당리 당략을 떠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3일 일본 특파원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추경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에 재가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던데 부총리께서 야당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시니 방송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박상욱 대법관 임명 동안도 직권상정에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국회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령 하나로 깔아뭉개버리는 배심 좋은 정권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여야의 이념을 떠나 국정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결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경환 경제팀이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실패와 무능을 인정하고 물러나든지 야당의 대안을 수용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환 장관의 엄중한 반성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지금 경제 위기를 대처할 대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논의하고 협조할 의지가 있음을 밝혀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의 구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새누리당도 공감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김기준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벌들이 보란듯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13.99%를 내다 팔아서
지분율이 43.88%에서 29.99%로 낮춰 규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단순한 신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지를 보이려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첫째로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30%에서 20% 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현재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데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총수 일가가 간접 지배하는 회사도 규제해야 합니다. 재벌이 계열사 간 합병 문화를 통해서 그룹 전체의 내부 거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제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6월 유치국회에서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재벌이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자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면 공정위는 더 강력하게 재벌을 규제해야 합니다. 규제 회피에는 규제 혁신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앞장서기를 요구합니다. 이어서 강동원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은 국민 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의 여망을 짚어내는 독선적 인사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안 통치의 시작을 선언한 것이고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선언합니다. 황교안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등 공정한 법 집행과 검찰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두 차례나 해임 건의안이 제출된 바 있는 당사자입니다. 특히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서에서 적시된 정치자금 지원설에 대해서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선거 관련 홍문종 의원이나 서병수 부산시장, 정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실세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한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물을 총리 후보자로 배정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불법 선거 자금 수의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백군기 의원님의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에 MP정부 2009년 한 해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그러한 수준의 국방부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는데 내년에도 국방부가 요구하는 예산 수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방부가 책자에서 설명한 각종 국방력 발전 방안은 실행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부실한 안보 태세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예비군 총기 난도 사건도 부실한 국방 예산이 초래한 문제들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63만 수준인 전체 병력을 52만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현재 수준의 병력 유지가 불가능한 병사는 대폭 줄이고 중장기 복무가 가능한 간부 비율을 전체 비율의 40%까지 늘리는 것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병사는 필요한 민원만 유지하는 대신에 전문성을 가진 간부를 늘려서 전투력을 향상해주고 공관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리하게 현역 판정률을 높여 군에 오지 않아도 될 자원까지 입대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병사에 비해 인건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간부 증원은
국방 예산 증액이 부족하면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방산 비리와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해 국방 예산 증액에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는 점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각종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민희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추도식 다음날 SBS에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SBS 뉴스9이 관광버스 내 오락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보도를 하면서 일베가 만든 노무현 대통령 희화화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추도식 다음날 화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악을 사용한 것이 이게 과연 실수겠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SBS에서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난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5번 반복해서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터졌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이 일베 오염도 0%를 위해 경계 태세를 놓치지 않겠다. 지금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저는 뭔가 했더니 SBS입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언론과 시청자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네 일베는 없었다. 이 판넬은 SBS 페이스북 계정 스티브 뉴스에 SBS가 올린 겁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추도식 다음날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또 벌어진 겁니다. 저는 SBS에 묻습니다. 도대체 SBS 내에 우리네 일베는 없었어. 일베 오염도 0%, 이거 사실입니까? SBS가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사과, 지상파의 신뢰도는, 그리고 지상파가 종편과 다른 것은 스스로 신뢰도를 지킬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심위에 요구합니다. 저희는 오늘 SBS 잘못된 뉴스9 방심위에 제소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때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심위가 이번 일베 관련 방송 사고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 어떻게 심의하고 어떤 징계를 내릴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권원희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소통과 화합의 요청을 외면하는 인사가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통과 화합은 신뢰로부터 나오고 신뢰는 정치과 성실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여주는 언행 불일치의 모습,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들은 전혀 정직하다고 성실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하는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 후보자는 이에 반해서 유례도 없이 현직 부장검사인 정수봉 부산 동부지청 형사 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 5부장을 차출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어나자 파견이 아니라 출장으로 처리하는 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을 가해야 되지만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검찰 수사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 선거법 적용 반대 의사를 공공연하게 지시하는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황 후보자는 검찰의 일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같이 고려해서 일을 해나간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어떻습니까? 황 후보자께서는
수정할 지시를 내리면서 법무부 감찰 규정,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른 내부 심의를 거치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황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사시간 최후 변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계 의형을 강조하셨죠. 이 말은 작은 개미굴이 북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로 사소한 실수나 작은 문제라도 손을 쓰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황 후보자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지, 민주주의라는 북을 무너뜨리는 개미굴은 아닌지 재계 의열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내 활동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단결과 변화, 민생 총력 국회의원 워크숍을 2015년 6월 2일 화요일 10시 반부터 6월 3일 16시까지 양평에 있는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워크숍을 입수한 후에는 종료시까지 해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 당에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대책반을 구성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저희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10시 반에 이 장소에서 언론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을 해서 저와 또 김관영 의원, 최원식 의원, 박가문 의원, 서영교 의원, 김광진 의원, 김민기 의원, 또 실무 지원으로 김영길 수석 전문위원, 이한규 전문위원, 김범모 전문위원이 활동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